어떻게 보면 그 나노 튜브는 성공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료라든지 특히 물리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웅 교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노 튜브를 이제 시작하셔서 저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아까 그런 어떤 합성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화공 쪽이 카본 파이버부터 그런 액티비티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본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 회사들 그래서 그 3D 에미션 디스플레이라는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노튜브를 이용하는 그런 3D 에미션 디스플레이의 그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건 아까 뭐 안박사님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왜 카본 나노튜브가 필드 에미터, 그러니까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왜 거기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그 에미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에미터로서 가장 그런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그런 그림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나노튜브는 다이미터가 나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노튜브겠죠. 안에 비어있고 다이미터는 나노 스케일이고 그리고 이게 다이미터는 나노 스케일이면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직경대 길이에 비인 그 에스펙트 레이시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하이 에스펙트 레이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드 에미션이라는 거는 이제 전개를 걸어가지고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건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이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우리가 그 pH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전자가 잘 튀어나옵니다. 그 끝에, 팁 끝에 그만큼 일렉트릭 필드가 집중이 돼서 그 필드가 인핸스되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이제 쉽게 방출이 되는 그런 그 물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튜브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초이스가 많습니다. 싱글월도 있고, 싱글월 건들도 있고, 멀티월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스파이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스트럭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나노튜브에서 필드 에미터에 가장 적합한 게 어느 것인지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일단은 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거. 그리고 프라퍼티 측면에서는 메탈릭하고 나노튜브가 이제 그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시그널 같은 경우에 카이럴리티에 따라서 메탈릭하고 세마이컨덕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에미터에는 저희가 이제 최소한 그 메탈릭인 경우가 더 좋겠죠. 그래서 메탈릭 같은 경우 시그널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에드그론 상태에서 메탈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월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그 메탈릭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튜브가 이게 메카니컬이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스틸에 비해서 한 100배 뭐 이렇게 강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카본이기 때문에 산소만 피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온까지 이게 스테이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그 이런 에스펙트 레이시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나노튜브가 에미터로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들 중에 가장 좋은 거로 지금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필드 에미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나노튜브 메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컨덕션 밴드가 있겠죠. 그리고 텔레비 레벨까지 전자들이 이렇게 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큐에 대해서는 워 펑션이 있을 텐데 밖에서 그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게 되면은 이 포텐셜 라인이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차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배리어를 뚫고 이 이제 전자가 터널링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극복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배리어가 있게 되면 그 터널 배리어를 뚫고 전자가 백큐으로 이제 터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외부에서 주어진 그 전압에 따라서 여기 뭐 알파, 베타, 파이 이런 게 있지만 이 전압에 따라 가지고 어떤 물질 파이라는 워 펑션을 갖는 그런 물질이 있을 때 외부에서 전압을 변화시키게 되면 그 전압에 따라서 터널링 되는 커런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파워링 로드 인디케이션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에미션 에어리어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많은 면적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냐. 그리고 베타가 여기서 필드 인행성을 획합니다. 이게 베타라는 게 이제 우리가 쓴 이런 에미터가 있을 때 에미터가 얼마나 뾰족하냐. 이제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준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그게 몇 배나 이제 나노튜브 팁 끝에서 이제 그게 인핸스 되느냐를 나타내는 획합니다.
뮤지컬리 지오메트리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베타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파이가 작을수록 베타가 클수록 알파가 클수록 I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이 있을 때 그거를 양변을 V제곱으로 나누고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상수로 놓게 되면 로그 B로 놓고 이 부분을 M으로 놓게 되는 게 아주 간단한 식이 됩니다. 로그 1 V 스퀘어가 1 V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직선, 그 기울기가 N 이런 직선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이런 RV 커브를 이제 얻고서 그거를 데이터 처리를 해서 이런 그 파울로 노단 플러스를 했을 때 이게 직선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필드 에미션에 의한 그 전자 박히기라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그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 N 값인데 거기서 우리가 파이를 알게 되면 데이터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알게 되면 파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질 자체를 우리가 파이가 아주 낮은 물질을 선택을 하거나 워공률이 낮은 물질을 선택을 해서 이 터널 배리어를 풀려주거나 아니면 이 베타 값이 큰 물질, 뾰족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 워공률은 일반적으로 그라파이트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그렇게 놓는데 그래서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이 베타 값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 이게 나오죠? 예? 오를 돌리라고요? 예. 그래서 나노튜브 합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남기서 교수님께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단 그 에미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나노튜브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우더 형태로 키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좀 기판에 직접 키우는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파우더 형태로 키우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파우더 형태로 나노튜브를 합성하는 방법은 아크 디스타이라 레이즈 베이브라이제이션 또는 파이로리시스 이런 방법들로 이제 그 나노튜브를 파우더 형태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싱글월, 멀티월, 더블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기판을 만들어서 직접 이건 이제 그 나노튜브를 키우는 건데 거기는 CBD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멀 CBD, PCBD의 플라즈마 인핸스드 CBD는 뭐 DC를 쓸 수도 있고 RF를 쓸 수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쓸 수도 있고 ECR을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서멀 CBD하고 RF CBD입니다. 서멀은 그냥 뭐 파이로리시스하고 비슷한데 어떤 그 퍼니스에다가 놓고 그런 나노튜브 생장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그 온도만에 의해서 우리가 나노튜브를 키우는 것이고 RF PCBD는 이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CB가 대부분 이 RF이기 때문에 이 대면적까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RF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RF PCB가 가지고 나노튜브가 나타나고 거기에 일반 RF PCB에다가 또 하나 어떤 그 메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다시 한번 걸어주고 포텐셜을 걸어주고 해야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대면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는 삼성에서 주력을 해서 하는 건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드림이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출발한 국내 회사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노튜브 FE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판에 직접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두 가지 방법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에피드를 만들려면 CNT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CNT를 성장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파우더 형태로 키우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뭐 매스 프로덕션이 돼야 되겠죠. 로코스트가 돼야 이게 파우더로 만들 때 나노튜브 소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g만 가지더라도 그게 나노튜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제 페이스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나노튜브가 차지하는 전체 패널에서 가격이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대량 생산이 돼서 로코스트 공급이 돼야 이게 상업화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도 퓨리티 문제가 있었는데 퓨리파이를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tedious하고 그게 하이코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에서부터 이런 고순도의 나노튜브 싱글월이든 멀티월이든 그런 것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에미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뾰족할수록 그 전자가 잘 방출된다고 그랬죠. 근데 뾰족할수록 또 한 가지는 스테빌리티가 나빠질 겁니다. 그렇죠? 직경이 작아질수록 스테빌리티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를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 시키는 어떤 그 월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싱글로를 쓸 거냐, 뭐 더블을 멀티로 쓸 거냐, 그럼 대략 월수가 몇 개를 쓸 거냐. 카이럴리티는 대부분 이제 메탈릭 경우가 제일 좋은 거고요. 싱글로 같은 경우에 더블로는 그러니까 멀티로들은 전부 다 이제 메탈릭이니까
그리고 다이아미터를 과연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타워드 형태를 키웠을 때 이걸 케이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팩이 적어야 이제 계속해서 전자가 방출될 때 딥팩으로 인한 어떤 나노튜브 릴라이빌리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딥팩이 가능한 없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대부분 이 딥팩 때문에 나노튜브를 가지고서 에미터를 만들 때는 아크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아크가 퓨리티 같은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결정성은 제일 좋기 때문에 현재 파우더 형태로 페이스 만들 때는 대부분 아크 방전시키는 지금 나노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판에서 성장시킬 때는 역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이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에다 직접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글래스의 소프팅 템퍼러처 아래 대략 한 500도 내지 한 550도 아래쪽에서 이제 나노튜브가 합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트로이드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티컬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겠다. 어떤 수직 성장시키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냥 뭐 당연히 디스플레이인데 대면적인 유니폼의 구조가 돼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합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마 후공하시는 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FPD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 안에가 현재 이제 진공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이게 나노튜브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라운드 상태인 전압이 0V가 걸리면 이제 캐소드 일렉트로드가 되고 그다음에 빨간 게 인슐레이터입니다. 인슐레이터고 요 파란색이 게이트 일렉트로드 또는 익스펙션 일렉트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일렉트릭 퓨즈가 생기겠죠. 그래서 나노튜브가 지금 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 끝에 강한 이제 여기서 전기장이 걸릴 겁니다. 전기장이 걸리면 이게 진공 중이니까 이 나노튜브에서 전자들이 터널링돼서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면 위쪽에 이제 이 산탄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IQ로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형광색을 이렇게 발라놓았는데 여기서 전자가 여기 IQ에다 이제 고전압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천 볼트 보통 걸어주게 되는데 수천 볼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는 위로 급격히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제 형광색을 때려가지고 빛을 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앞쪽에서 보고서 이제 디스플레이 어떤 이제 색상을 보고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화면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 삼원색인 RGB 형광색을 위에 놔서 그걸 가지고 풀컬러 16밀리언 1600만 가지의 여기서 이제 색깔을 저희들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간단한 구조로서 게이트하고 캐소드하고 여기 에미터하고 이제 이쪽에 에너드 형광색 쪽하고 이렇게 있고 이 안쪽이 진공을 전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에너드까지 가야 되니까 진공을 잡아주게 되는데 진공을 잡아주면 밖에는 대기압이고 안쪽은 이제 연기압이죠. 그렇게 되면 대기압을 유리가 견뎌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토목공사처럼 다리의 토목공사처럼 스페이서를 두게 됩니다. 이 스페이서가 이 외부의 어떤 대기압을 견디고 그리고 에너더하고 캐소드의 어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쪽에 이제 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바깥쪽을 이제 유멜로를 시켜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안쪽을 이제 진공을 유지시켜주죠.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회로를 붙이게 되면 그게 이제 FPD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FPD의 특징은 일단은 시작하게 될 때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TV 우리가 알고 있는 캐스톨 루미네센스에서 작동되는 텔레비하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그런 거를 아무리 빨라도 이제 다 조연할 수 있는. 근데 요새는 LCD도 워낙 이제 리스판스 타임이 빨라가지고 TV를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니 그런 전혀 문제가 없는 이게 16ms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리스판스 타임. 근데 LCD가 벌써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리스판스 타임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FPD의 큰 장점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오실로스코프 같은 것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판스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LCD에 비해서는 한 반, 그 다음에 PDP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LCD에 비해서도 파워 컨섬션이 작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전기를, 텔레비를 만든다는 직접 알수 있으니까 전기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 이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갖춰야 될 것들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T하고 같이 트루컬러입니다. 이게 형광색을 쓰기 때문에 TRT가 가장 시험성이 제일 좋은 디스플레이인데, CRT하고 동일한 그런 색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와이드 뷰잉 앵글. 그것도 뭐 요새는 뭐 LCD 같은 경우는 대부분 뷰잉 앵글이 와이드죠. 예전에는 이제 LCD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뷰잉 앵글이 플러스 마이너스 80도입니다. 그리고 와이드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그래서 이게 가장 요새는 이제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카네디 같은 경우, 카네비게이션 같은 경우 차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LCD를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그게 고온 그런 지역 같은 데서는 고온에 몇 번 노출되다 보니 LC가 이제 데그레이션 돼서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레드 같은 경우, 올레드죠. 오게닉 LED. 그리고 오게닉 LED도 한 90도 이상 되면은 그게 데그레이션이 돼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FD가 개발만 되면 가장 먼저 쓸 때가 제 생각에는 카네디 쪽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 전장 업체에서 이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도 이거 개발했다 그러니까 100만 대 주문할 테니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뭐 포드나 이제 그런 데서 그런 접촉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LCD하고 똑같이 아주 휘트하고 라이트한 플랫폼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술을 못 보는 이유는 LCD나 PDP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기술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한 10년만 먼저 시작을 했으면 이게 먼저 지금 세상에 나왔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작이 바뀌는 기둥을 빼내야 되니까 바뀐 기둥을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이 95년에 이제 나우티브 91년에 발견되고, 이제 드디어라는 사람이 이게 에미터로서 굉장히 좋다 하고 사이언스 논문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패널로 나온 거는 이제 2세 일렉트로닉스라는 데서 98년에 SID에서 이제 이런 걸 진행했어요. 그때 사실 우리는 99년도 SID에 이제 이런 걸 들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얘네 쓴 거 보면은 일단 멀티플 디스크를 썼습니다. 아크디 디스크를 만든 멀티플 디스크를 갖다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 매그니피케이션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걸 요 안에다 넣고, 바깥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게이트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션 그리드를 넣고, 거기에다가 대략 한 500에서 600 볼트 정도를 걸어줬습니다.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 위에다 형광칠을 두고서 여기에다가 35,000 볼트, 수만 볼트 전압을 걸어주니까 전자가 더 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RGB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어떤 발광 보즈를 만들었어요. 램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 2000년인가요? 2000년에 그 디스플레이부터 이어해가지고 그 SI 컴포넌트 상을 실버 어워드를 받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제 브라이트 디스크가 5만 칸대랍니다. 그리고 라이트 타임이 현재까지 계속 켜놨다고 걔들이 주장을 해서 2만 시간이 넘었어요. 이거 켜놓으니까 걔들이 주장하는 시간이 2만 시간을 넘어서, 일단은 이런 작동되는 범위 내에서 나노튜브가 에미터로서는 얘들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 릴라이브한테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램프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이 회사 원래 VFD 회사이기 때문에 FED를 할 이런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를 할 만한 능력은 없고, 그런 인프라도 안 돼 있고 그럴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그 광고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런 데 어떤 아웃도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마치 시간이 어디랑 해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받고 아마 같이 FED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95년부터 이제 FED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삼성 얘기를 CAT FED 하다 보면 그게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성 얘기를 좀 하면은 95년, 4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 7년, 2000년 해가지고 계속 그 마이크로팁 FED라는 걸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 이건 아까 팁에다가 나노팁을 쓰기 이전에 메탈 팁을 썼습니다. 몰리브데논 팁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실패를 했죠. 모토로라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칸덴스라는 데가 포기하고, 여러 군데가 포기하면서 돈만 한 수천억씩 까먹고서 이거는 다 세계적으로 적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소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니만 아직도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은 소니는 할 수 있지만 삼성은 못한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게 이제 99년부터 CAT FED를 99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9년 말에 다른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에미터만 바꿔서 이런 9인치, 15인치까지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이건 다이오드 형태고요. 이건 트라이오드 형태, 게이트가 있는 트라이오드 형태고, 모노죠. 그래서 크다 보니까 이게 뭐 핸들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그맣게 기술적으로 하자. 그래서 다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5인치를 가지고
트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2001년도에 이런 어떤 풀칼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삼성에서 전혀 외부에다가 생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SDI가 삼성 SDI가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모든 정보를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는 38인치 SXGA까지 만들었어요. 거의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볼 수 있는 PDP 정도 크기까지 그 레졸루션까지 다 따라가는데, 아직까지 딥백은 좀 많이 있지만 영화 보거나 그러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샘플을 지금 38인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 CFED의 구조가 있는데, 노멀 게이트, 언더 게이트, 리모트 게이트, 이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게이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드 타입 구조라는 건데, 이렇게 홀이 있고 게이트에 초록색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홀 안에다가 어떤 에미터를 형성시켜주고 위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넣어야 전기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FED 구조고, 또 하나는 나노튜브 페이스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홀 안에다 집어넣을 거냐. 이게 홀 사이즈가 마이크로틱 할 때는 이 홀 사이즈가 1마이크론이었거든요. 1마이크론인데 그걸 키우다 약간 10마이크론 정도 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페이스트를 위에 파란색하고 일렉트리컬리 아이솔레이션 시키면서 쇼트나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거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구조를 바꿔가지고 한 게 언더 게이트입니다. 왜 게이트가 꼭 위에만 있어야 되냐? 아래다 두자. 해서 여기서 보면 까만색으로 표시한 게 여기서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에미터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도 나노튜브에서 전자가 바로 출력하는 그런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게이트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준 겁니다. 캐소드, 게이트, 그 다음에 에노드에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셈블 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노멀 같은 경우는 가장 아이디어컬한 구조지만 그 홀 CNT를 집어넣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언더게이트 같은 경우는 심플하고 아주 만들기가 쉽습니다. 스크립트로 쭉쭉 만들면 되기 때문에 쉽지만 이게 이것보다 이제 볼티지가 이제 게이트 볼티지 오퍼레이션 게이트 볼티지 높아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에미터가 에노드에 노출되기 때문에 에노드에는 수천 볼트를 걸어주게 되면 바로 여기서 게이트에 의해서 모듈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에노드에 의해서 여기서 나노튜브에서 전자가 나오는 다이오드 에미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모트 게이트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만들기도 어렵고, 여기서 다이오드 에미션이나 아킹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구조하고 이 구조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FED를 만드는 공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가겠다 할 때는 CNT 페이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트라이드 형태의 템플레이트를 만들고, 그 템플레이트 위에다가 스크린 프린팅으로 CNT 페이스트를 얹어주고, 그리고 파이링 해서 이제 에미터를 형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해서 파이링 한 다음에 반드시 포스트 트리트먼트 구조를 이런 공정을 겪어야 하지, 서피스 트리트먼트 공정을 겪어야만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액션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 포스트 트리트먼트,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회사마다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NEC 거 다르고 삼성 거 다르고 다른 데 거 다르고, 그래서 또 듀퐁도 하고 있는데 듀퐁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회사마다 노하우고 기술을 팔아먹을 때 간단한 거지만 엄청난 돈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노드 플레이트야 일반적으로 슬러리라든지 스크린 프린터 이런 거 많이 알려진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빗소드하고 에노드를 만든 다음에 어셈블 하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인스톨하고 베킹 패키징하고 게터, 안에 있는 어떤 다른 9개 싱에는 가스를 잡아먹기 위한 게터를 집어넣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리고서 이제 서킷을 붙이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기술들이 여기에 많이 관련돼 있고요. 에너지 기술은 여기 이제 알루미늄 이런 형광체 위에다가 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사판식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FED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스페이서를 수도 없이 박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오토매틱하게 로딩을 시킬 거냐. 그리고 베킹 패키징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해줄 거냐. 그런 장비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이 이게 아직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업화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 나노튜브 섹션이기 때문에 에미터 쪽에 대해서
뭐 잘하고 있고, 뭐 NEC도 하고 있고, 소니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했던 건 두 가지. 포토 센스티브한 그런 페이스 또는 일반 난 포토 센스티브한 페이스 두 가지로 가다가 지금은 대부분 포토 센스티브한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CNT하고 이제 프릿하고 이제 비클하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먼저 CNT하고 프릿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글래스 프릿입니다. 글래스 파우더하고 CNT하고 섞어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CNT만 있게 되면 이게 어디죠 문제 때문에 파이링하고 나서 프릿이 CNT 바닥 쪽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이게 어떤 CNT를 잡아주는 서포터라든지 아니면 어디전 레이어를 이제 프릿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비클, 오게닉 비클, 주로 이제 NC 계열을 쓰고, 솔벤트는 토피네어를 쓰고,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토 센시티브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토 센시타이징 에이전트는 주로 이제 PVA를 쓰고, 폴리빈 알코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서 드라이 상태에서 볼빈한 다음에, 전부 다 이제 맷 상태에서 다시 섞는, 프리믹싱, 스터링을 하고, 그거를 분산을 더 균일하게 해주고, 3롤 밀림을 돌리고, 그리고 이게 스크린 프린팅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솔벤팅몬이 여기서 날아가기 때문에 스크린 프린팅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도를 여기서 맞춰줍니다. 최종 정도를 맞춰서 스크린 한번 해가지고 스크린 프린팅 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멀 게이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홀 사이즈가 대략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는데 포토 센시티브 페이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노멀 게이트 구조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위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게이트가 있고 캐서드가 있고 여기서 여기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걸 주고 그리고 나노튜브가 여기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요 홀 사이즈가 대략 한 10마이크론이고 나노튜브 페이스 다시 나노튜브 다시 한 5마이크론쯤 됩니다. 근데 이걸 스크린 프린팅으로 이렇게 놓아준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스크린 프린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라인 앤 리저스 레졸루션이 한 50마이크론쯤 됩니다. 그 50마이크론 이하는 우리가 형성할 수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리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뒤쪽에서 이제 그 UV를 익스포즈 시켜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NT를 전부 다 정면으로 이제 프린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아모포 실리콘이라는 거를 윈도우로 써가지고 마스크로 써가지고 UV를 쪼이게 되면 아모포 실리콘 쪽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 ITO는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CNT가 이제 이 부분은 UV에 의해 가지고 경화가 UV에 의해서 이제 포토 센스타이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디벨로핑하게 되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마이크론 안에 5마이크론의 나노튜브 값을 형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10마이크론 톤 안에다가 5마이크론짜리 나노튜브를 형성시킨 그런 트라이드 구조를 위해서 보게 되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요거를 액티베이션을 다시 아까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해주게 되면 형성시키고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해주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노튜브들이 이렇게 쭉쭉 위로 삐쭉삐쭉 튀어나와요. 저 상태에서 그래서 서피스 트리트먼트 해주기 전에 주로 쓰고 있는 건 지금 싱글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에미션 프로퍼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피스 트리트먼트 해주기 전에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나노튜브가 다 앞쪽에 묻혀있죠. 그래서 서피스 트리트먼트 해주게 되면 나노튜브가 위쪽으로 드러나게 해주고 멀티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피스 트리트먼트를 해줘야 에미터인 나노튜브가 위로 들어가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피스 멀티얼 같은 경우 서피스 트리트먼트 하기 전, 트리트먼트 하기 후, 싱글럴 트리트먼트 하기 전, 후. 그래서 훨씬 더 여기서 플럭레이션이 심한데 스테이블한 에미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톤온 볼티지가 낮고 그다음에 에미션 프론이 훨씬 더 높게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그런 다이오드 상태에서 얻은 거고 이거는 이제 트라이더를 만들어가지고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애노드 볼티지 이렇게 줬을 때 프론이 애노드 프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들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듀티를 120분의 1 듀티를 주고 프리퀀시를 100Hz에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보면 이 화이트 상태를 켰을 때 RGB가 다 켜진 거고요. 레드가 켜진 거고 그린이 켜진 거고 블루가 켜진 거고. 그래서 이게 레드만 켰을 때 전자가 이 레드 형광등을 때려야 되겠죠. 그리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일단 빔 포커싱에, 전자빔 포커싱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게 되면 전자빔이 어떤 원하는 형광점을 때리도록 해주는 그 빔 포커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 가지고 또 이런 디바이스를 계속 지금 오프티마이제이션을 회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게 2001년도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이유는 사진을 외부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5.2인치의 240320 QVGA죠. 240-320의 픽셀 사이즈는 110 마이크론, 30 마이크론 픽셀 사이즈를 가지고 웨이트 보드 70V, 에너지가 2kg. 그래서 240mm 뒤치되어 가지고 실제 동영상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멀 게이트, 아까 보신 노멀 게이트에 넣어서 이제 동영상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더 게이트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땡기다 보니까 이게 노란 게 인슐레이터인데 자꾸 전자가 나와서 인슐레이터를 차징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차징이 되게 되면은 아래쪽에 게이트에서 걸어주는 게이트 전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위쪽을 이렇게 뚫러가지고 아래쪽을 비아홀처럼 파서 거기다가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형성시켜가지고 이 아래쪽 게이트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게이트, 언더 게이트, 위쪽은 카운터 일렉트로드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레터럴 게이트 구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 이제 이 나노튜브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겠죠. 나노튜브가 엣지에서만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오는데 이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비스듬히 날아갑니다. 비스듬히 날아가서 원래는 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옆에 있는 형광색을 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온라인을 해가지고 이제 RGB 형광색을 놓게 되면 저희 이미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한 100V 정도 전압을 걸으면 전자가 나온 다음에 위에 수천 볼트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되는데 위에서 땡기는 힘이 더 커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은 거기서 인슐레이터 여기서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인슐레이터의 두께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인슐레이터가 30 마이크론일 때 0.8 마이크론일 때 두 가지를 처음에 할 때는 인슐레이터 두께를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30 마이크론일 때보다 0.8 마이크론일 때 훨씬 좋았습니다. 서킷 트리트먼트라고 나면은 이게 인슐레이터 두께가 30 마이크론이든 8 마이크론 상관이 없기 때문에 8 마이크론은 방막으로 해야 되고 30 마이크론이면 그냥 스크린 프린팅으로도 충분히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막보다 스크린 프린팅이 싸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이게 후막으로 스크린 프린팅으로 후막 공정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막으로 만든 다음에 나오는 쪽은 서킷 트리트먼트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2년 전에 얻었던 7인치 셀프 유니폼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게이트 전압은 70, 그 다음에 에너드에다 4,000V, 그리고 듀티가 480분의 1듀티입니다. 그리고 프리퀀시가 60Hz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언더게이트 구조를 해가지고 38인치의 SXGA까지 만들어서 그게 300톤 불을 선익키고도 잘 보이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빨리 완벽한 샘플을 얻으냐 연구하는 사람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스크린 프린팅을 이용한 이제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CB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인시트로 다이렉트 CNT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마이크로 TV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제 CNT로 CB들을 직접 여기다 키우자. 스크린 프린팅은 이게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게닉 머티리얼을 페이스를 같이 쓰기 때문에 번아웃을 시킨다 하고 항상 레지돌이 남습니다. 레지돌이 남게 되면 진공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내부에서 굉장히 큰 트러블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걸 하이 레졸루션 가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디스플레이는 이거 가겠지만 아주 하이 레졸루션의 그런 어떤 특수한 용도로는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겠네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C드림은 지금 이걸 가고 있습니다. 걔네도 한 20인치 정도가 목표인데 C드림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CNT를 그로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크로틱하고 이제 프로세서 거의 비슷하고요. 항막 공정이고, 그다음에 스몰 홀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마이크론까지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 레졸루션이 적당하고 오퍼레이션 볼트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거 스크린 프린팅은 이거는 PDP 사이즈가 이런 충분히 장비가 똑같은 걸 쓰기 때문에 갈 수가 있지만
다이렉트 로잉하는 거는 광막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스케일러비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팅 방법보다 더 비싸겠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템플릿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안에다가 니클레이를 표정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보면 요 노란색이 PR입니다. 포토 리지스트가 있고 그 위에 그런 상태에서 이빈 증착이나 그런 걸 특징화시키게 되면 여기만 요 게이트 요 홀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서 노란색을 리프트오프 시켜주게 되면 요 안에만 총매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3D 방법으로 추게 되면 좀 나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다이렉트 로스를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PCBD하고 서멀 CBD하고. 근데 PCBD는 RF PCBD 같은 경우 장치는 큰데 아직까지 그런 큰 장치를 충분히 이용할 정도 대면적에서 이렇게 나노튜브를 굉장히 잘 프로그램하는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B는 아직도 스몰 에어리어다. 그리고 로템 그로스는 플라즈마 쓰니까 더 저온에서 성장시키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버튼가 나노튜브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팅도 높고 서멀 CBD는 퍼니스니까 아지에다가 쉽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온도에 비해서만 하기 때문에 로템이 되게 좀 어렵다. 로템 쪽에 대한 저온 성장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온에서 좋은 퀄리티의 나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온라인 버튼가 일렉트릭 필드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버튼이 별로 안 좋다. 코스트는 낮다. 그래서 주가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서멀하고 P하고 지금 경험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DC-CBD로, DC 플라즈마 CBD로, 그 다음에 AC PCB도 키워도 마찬가지인데, 나노톤들이 쭉 하면 이렇게 수비도 성장이 됩니다. 나노톤을 성장을 시키고서, 이게 게이트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방출돼서, 이거는 이제 서멀 CBD를 키운 겁니다. 서멀 CBD로 나노칩을 성장시키는 기술이고, 홀 안에다가. 그래서 이게 PCB를 키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로스 메커니즘이 이렇게 팁그로스다. 이건 루트 그로스다. 팁이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이 성장은 못하고 아래쪽에서 끌어올려서 그렇다. 그래서 TN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를 이것도 계속 오토마이제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아일랜드다. 이걸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팁이 4개 있는 거. 이건 지금 9개로 가니까 게이트 볼티지에 따라서 에너드 커런, 에미션 커런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위 면적당 저런 나노튜브 에미터의 기술을 많게 해주는 그런.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는 한참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략 한 전압은 40V에서 커버리고 한 60V 정도, 70V, 60V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데, 아직까지 이게 뭐 훨씬 더 잘 될 필요는 없습니다. 5.2인치 지금 다이오다이고요. 320, 240 레졸루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면 마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NTFED가 결국 회사에서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윈도우인데, 오프렌티지는 이제 대면적까지 PDP 같은 사이즈까지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파워 컨섬션이 PDP 아까 말씀드린 한 3분의 1 정도 LCD 기술이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PDP도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PDP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드라이빙 코스트가 되게 낮습니다. 로우 퀄리티 드라이브 IC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스킴이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구동 IC 값이 PDP 같은 경우 한 60% 정도가 이 IC가 PDP에서 차지하는 가격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FED는 IC가 차지하는 비중이 PDP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CNT FED를 스크린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을 때는 PDP보다는 쌀 거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 좋은데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서를 어떻게 오토매틱하게 로딩을 빠른 시간 내에 할 거냐, 패키징 문제.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으로 갔을 때 빔 포커싱 얼마나 완벽하게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레졸루션이 끝없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빔 포커싱 문제. CNT 자체가 이게 디스플레이가 몇만 시간씩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릴라이블한 물질이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양산을 가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재료 이런 인프라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만 완벽하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한번 싸워볼 만한데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FP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FPD에 따른 필드 액션 쪽에 대한 이제 LG에서 이게 예전에 했던 건데 오해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역시 이런 CRT입니다. 이 CRT도 뒤쪽에 보면은 에미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서면이 에미터를 쓰고 있는데 서면이 에미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등치가 이제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항상 히팅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스턴트 온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CRT의 그 일렉트로 번을 FE 필레미션 번으로 바꾸자 이제 그런 연구들이 예전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웨이브 PCBD 같은 서 멀티홀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19인치의 일부만 이제 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NT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수 용도일 것 같은데 앰프를 만드는 그런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있는 로잔 대학에서 나온 건데 나노튜브를 이렇게 어떤 필라멘트가 있을 때 그 필라멘트에 이런 식으로 나노튜브를 키웠습니다. 매디얼 방향으로 나노튜브를 키워가지고 이 바깥쪽에다가 형광색을 I2를 두고 형광색을 바른 다음에 거기 모장으로 넣어주게 되면 전자가 나와서 형광색을 때려서 이런 램프를 해서 여기서 보면 화이트 기준으로 만천대나 가져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ATL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LCD, TFT LCD 백라이트가 이제 폭판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이제 대면적 우리가 노트북 같은 게 HDC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광등 2mm짜리 그런 CCFL 형광등은 엣지 쪽 요게 하나는 그냥 양쪽에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20인치 이상이 되면은 여러 개를 놔야 됩니다. 여러 개를 놔야 되니까 이게 바로 형광등 바로 떨어져 있는 부분하고는 휘도의 균일도 같은 게 이제 다르고 또 하나 문제가 이 수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으로 인한 그런 규제가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떻게 평판으로 바꿀 거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으로 가는 거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평판, LCD 백라이트 평판, 그다음에 LED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은을 빼는 거, CCF에 수은을 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캔디데이트로 이제 CNT를 이용한 백라이트, 뭐 FPD하고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거의 비슷하겠죠. 일단은 아래쪽에 평판을 놓게 되면 훨씬 더 지금 이런 백라이트 유닛 자체는 한 2cm 가까이 되는 거, 2cm 가까이 되는 거, 1cm 뭐 이런데 2cm 가까이 되는데 TV 같은 경우에 LCD TV 같은 2cm 가까이 되는데 이 FPD로 이런 LCD 평판으로 CFT를 바꾸게 되면 그거를 수미리로 굉장히 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파워 컨섬션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효율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루멘포화로 그런 LCD 메이커에서 원하는 수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레드 구조입니다. 트레드 구조를 레터럴 게이트를 간단하게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옆에다 전구를 형성시켜주고 여기에다 전압을 걸어서 전자가 나와서 에너지를 때린다. 그런 이거는 이제 나노퍼스픽이라는 회사에서 국내에 있는 조그만 벤처에서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레터럴 게이트 트레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스크린 프린팅으로 만들고 에너도 만들고 해서 스페이스로 놓고 구동에 붙여서 이런 걸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5.7인치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이게 뭐 다이오드에서 측정을 하는 건데 어쨌든 톤온이 한 1.45 마이크론, 1.25 마이크론 정도를 주고 그래서 스크린 프린팅 법으로 만들고 갭은 에미터2 에너드 거리는 한 2mm 정도 돼요. 화이트 기준으로 휘도를 한 13,000캔들까지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워 50W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이게 지금 그 회사 나노퍼스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백라이트 유닛입니다. 그래서 지금 5.7인치 카네비게이션을 두 대를 사다가 이거는 원래 걸 튼 거고 이거는 뒤에 자기네 만든 백라이트 유닛을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동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 백라이트 유닛 자체의 시장이 몇 년 있다면 거의 수조 원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요새는 이제 대기업에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방식, LED 방식, 한쪽에서는 CFT 뭐 활용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시장률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특히 이 분야는 한국이 꽉 잡고 있는 분야니까 성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나온 중에 가장 좋은데 삼성하고 LG 필립스가 세상 전 세계 반 이상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주저가 그런 LG 메이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술력을 되게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NT FED 업체는 이렇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삼성하고 보면 LG라고 또 만들 수가 있는, 또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스들이. 램프 쪽은 뭐 2세 나오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LCD 백라이트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계속 시간이 간단히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CNT를 이제 에미터로 만들 때 나노튜브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가장 좋다는 건데 그 이유는 나노튜브가 뾰족해야 거기에 이제 그리필드가 인핸스돼서 에미션을 이제 잘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 있는 경우가 가장 베타 값은 크겠죠. 근데 에미터 개수가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여러 군데서 전달을 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이상적인 경우는 CNT 하이티에 비해 로키에 비해서 거리가 2배 정도 되는 경우가 가장 좋다. 이제 그런 이제 논문들이 되겠고요. 이거는 그 CNT에다가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쉬어 있거든요.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받아씁니다. 그러다가 전압을 다시 꺼주게 되면 다시 이렇게 휘어지는. 근데 전압을 어느 정도 이상 걸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전압을 풀어주더라도 계속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서 있다는 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를 가지고 계속 해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런 조건에서 나노튜브가 계속 데미지 모가가 줄어들다. 그런 나노튜브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나노튜브를 가지고서 그 에미션을 시키다 보면은 이런 거를 많이 아마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이건 자주 겪는 건데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표면에 나노튜브 팁에 어드조베에 어떤 가스가 흡착되어 있다가 떨어지고 나면 클린 서치가 됐을 때는 이런 포부가 돼요. 그래서 어드조베이시 있을 때 뭔가 표면에 붙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에미션이 인핸스 돼가지고 그런 에미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넌 센츄레이션이 되는 거는 이런 표면에 찬물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럴 때 더 훨씬 에미션 트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프리 서비스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서 이게 빙글빙글 커런이 굉장히 많을 때 이게 어떤 링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걸 관찰을 하는데 이거는 아마도 나노튜브가 풀려가지고 이베포레이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 영역은 한 요 정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싱글을 나노튜브 한 가닥이 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커는 한 300나노엠 정도 나노튜브 하나다. 그 이상이 되면은 진공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나노튜브에 퍼머넌트한 데미지가 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노튜브 하나당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100에서 300나노암페어 정도다. 그래서 이게 전압이 굉장히 좀 높죠. 250 마이크로암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10 마이크로암 이렇게 보면 나노튜브 점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플리팅을 해서 퍼머넌트 데미지가 하고 있거나 뭐 데미지가 가고 있는 거고 에미션 하기 전, 에미션 하고 후 해서 이렇게 스테빌리티에 나노튜브가 어떤 하이 커런일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나노튜브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나노튜브에 이제 전자가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리지스틱 히팅이 돼가지고 온도가 뭐 굉장히 커런이 많을 때는 뭐 15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진공도에 대한 건데 싱글홀 같은 경우도 진공도가 구성 이럴 때는 커런만 낮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억시즌일 때, 특히 억시즌일 때 T-7으로 두게 되면 이렇게 확 데그레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멀티홀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간을 20시간까지 가져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진공도가 좀 떨어지면 어쨌든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나노툴을 가지고서 패키징을 했을 때 그 패널 내부에 이런 산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런 데터라든지 그걸 디자인해주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블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싱글홀은 너무 약하고 멀티홀은 에미션 특성이 안 좋고 그러니까 싱글홀과 멀티홀 중간에 더블홀을 써보자. 더블홀에 대한 것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프린팅 방법하고 직접 다이렉트 도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가 과연 가장 최적이냐 싱글홀부터 멀티홀까지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온라인을 시킬 거냐 말거냐 시키다면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라지엘에 대해서 유니폼이티한 그런 유니폼한 에미션을 얻을 거냐 그 다음에 CNT 에미터의 덴시티를 어떻게 구출을 할 거냐 힘 모폴로지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기라든지 뭐 그런 어드베이트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가장 요새 와서 이제 한 이슈가 이런 필드 에미션을 이제 롱텀으로 시켰을 때, 장기간으로 시켰을 때 이게 라이프타임, 릴라이블리티가 어떨거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아직도 연구에